에듀캐스트의 인터넷 강의 12강 김정은의 대남정책 진단 제1부, 2부, 3부를 띄운 후 9개월 동안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13강 북한 비핵화 분석과 전망을 큰 틀에서 이 주제를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의 근거를 두고 원칙론, 교훈론, 창의론을 근거로 독자분에게 쉽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 제1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다룬 배경과 핵심 정책 결정자의 정치 사회화 과정을 다뤘다. 2부에서 북한 비핵화 분석을 다뤘다. 제3부에서 전망과 필자가 관련 정책 결정자에게 제언을 제시했다. 13강 북한 비핵화 분석과 전망의 인터넷 강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사면초과의 경제, 안보, 외교의 위기를 맞아 대응하는 문정부의 대응책도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이성보다 감정에,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동안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쌓아온 경제 10대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 착잡하고 우려되는 마음으로 지난 50년간 한반도 통일론을 연구한 학자 입장에서 미국 패사디나에서 9월 초에 북한 비핵화 분석과 전망을 에듀캐스트에 올린다. 이 강의의 제1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북한 비핵화 분석과 전망을 이 강의의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북한 비핵화가 안되면 차선책으로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온갖 흉흉한 시나리오가 난무한다. 만약에 북한이 이미 약속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플랜 B를 사용해서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 한반도는 전화에 휘말릴 수 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지적한다. 북한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와 외교적 노력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북한의 3중 공습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첫 번째 타겟은 북한의 지하 핵시설, 두 번째 타겟은 북한 지휘본부, 세 번째는 휴전선에 배치한 장사포 등 북한 포대로 동시에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시나리오를 펼친다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당하고만 있을까? National Interest는 이와 상반된 가설을 제시한다. 북한의 핵은 체제 보존이 주 목적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전쟁이 발발하면 바로 핵 선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은 미국과 비교해서 열약하다. 맞는 소리다. 북한의 재래 군사력을 말하는 것이다. 20개 내지 60개의 핵탄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 전력도 공격에는 유용하지 못하다. 여기서 지적되는 것이 역의 논리다.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선제 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핵전쟁은 완전 파멸이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패배는 물 보듯 하다. 그러므로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북한은 한국의 정치 군사 목표물, 예를 들어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국방부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전력 부처, 사드 기지를 비롯한 오산과 군산의 미 공군기지 등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산지한 미 군사시설, 사세보, 미 해군기지 등 일본의 미군 시설과 멀리 괌의 미군 기지를 타겟으로 선제 핵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념적으로 북한의 핵 전력은 생각보다 취약한 점이 북한이 핵 선제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론은 북한의 핵무기의 타겟 목표는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이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 핵국가 인정 또는 부분적 비핵화는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강의를 계속한다. 북한 비핵화는 북미 양국이 대화의 문만 열어놨을 뿐 여전히 미국 속이며 김정은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미국이 일방적 자세를 버리고 개선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제대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공약하면서 개성과 금강산부터 다시 열어보겠다는 야심찬 구상도 아직은 제자리 걸음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과 북한은 상호간 주고받을 것이 없는 데다 북한의 무례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은 중간에 샌드위치 신세에서 말 그대로 사면초가다. 전체적인 국면에서 동북아의 전체적 전략 지형을 보면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미, 중, 일로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시너지를 낼지 생각하면서 외교를 하지 않고 너무 북한 관계만 치중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남북 정상은 지난 2년간 3차례 만나 문 대통령은 백두산도 오르고 평양 5일 경기장에서 연설도 했으나 북한 비핵화의 실체에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비핵화에 우선하는 남북관계 과속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교훈이다. 여기서 교훈론은 지난 2년은 견고한 한미공조와 대북 제재 그리고 유연하지만 당당한 대북 정책만이 북한을 비핵화와 개방으로 이끌 수 있음을 재확인시켜준 학습 내지 교훈의 기간이었다. 무엇을 말하나? 지난해 4.27 정상회담으로 본격화된 비핵화 협상, 핵 없는 한반도가 2년 동안 사실상 출발선 근처만 맴돈 셈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혔지만 그 이상의 진전은 없다. 미국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빅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김정은은 지난 시정원설에서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빅딜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어떻게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나를 이 강의에서 다루고자 한다. 사회과학의 근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로 우리가 관찰한 것과 일치하여 진실 내지 경험적으로 입증하여 가치 있는 결정을 국가 정체성 내지 공동체를 지키는 것을 이념에 앞서 지도자가 내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로 내리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한 국가 지도자가 그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사실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에서 자신의 이념을 넘어 국민이 원하는 가치 판단과 결정을 내려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근간에는 가짜 뉴스와 사실을 구분하고 협상 상대자의 일치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원칙론이다. 필자가 사회과학 근간에서 원칙론, 북핵 비핵화의 정도, 교훈론, 과거의 실패와 교훈, 창의론, 베스트, 한반도 핵 중립화, 한반도 통일론 참조를 적용해서 북미 정부에게 북한 비핵화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 진실을 찾고 그 진실을 토대로 가치 판단을 내리는 책임을 가지라는 것이다. 왜?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사회의 악이다.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며 지성인들의 양심을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막스 사회주의들과 같이 정치적 이념을 위해 진실을 가리거나 허위를 진실로 가정하는 것은 애국적 행위를 배반하는 범죄가 되는 이유이서이다. 가치 판단의 기반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국민 다수의 선택에 두어야 한다. 정부는 그런 국민의 선택을 외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국민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는 정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북한, 한국 정부는 현실 또는 사실에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사실 현실에 대한 가치 판단은 국민의 목 또는 국민의 의무와 권리로 인정하는 원칙론에서 북핵 문제 해법을 찾으라고 제안한다. 더 나아가 각 지도자들이 협상의 제목에 일치된 개념과 가치 판단을 하여 결정을 해야 역사에 맞는 평가를 받는 틀에서 이 강의 준비했음을 독자에게 알린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경량에 휩싸이면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 환경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도발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도발까지 덮쳤다. 일본은 8월 2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 국가 1전략 물자 통관 우호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법을 감행하면서 한일 간 경제전쟁이 전면적으로 시작게 됐다. 중국, 러시아 양국은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한 당일 동해 인근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올리며 우리 측 방공
식별구역 KADIG를 수차례 넘나들었고 러시아 군용기 일대는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다. 이 와중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까지 보였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7월 25일 동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인데 미국을 향한 압박 의도가 크다. 북한은 8월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한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북미 간의 북핵 실무 협상을 앞둔 기싸움 차원에서 경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탐지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공개하고 8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 ARF에 이영호 외무상의 불참을 홍보하여 폼페오 장관과 고위급 회동 가능성을 일축하고 UN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쌀 5만 톤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한국인 선원 2명이 승선한 러시아선 억류 10일 만에 귀환 등으로 그들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엿새 만인 7월 31일 또 원산 갈마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미사일 2발 발사했고 8월 1일 또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문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도 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당연히 북한은 한국의 적인 것을 국방장관이 말하는 것이 이상한 현실이다. 북한은 최근 본격적인 대화 재개 이전에 새로 개발한 방사포의 성능 점검 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8월 5일부터 20일 기간에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북한은 8월 6일 나흘 만에 또 발사체를 발사해서 한미연합 연습의 대응으로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이후 11일 동안 네 번째 도발에 나선 것이다. 북한 노동기관지 노동신문은 8월 21일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는 정당하다는 논평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거론하며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에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건의 방안을 계기로 북미 판문점 접촉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북한의 반응을 보고 그들의 대남, 문정부, 대미, 폼페오 외교 독촉, 비난의 배경에 실무협상 재개 시 체제 안전보장 문제를 집중 제기해 평화의 문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문정부는 8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초강경 조치를 내렸다.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의 밀실 협상과 박근혜 정부의 졸속 추진 등으로 2016년 체결 당시부터 비판이 거셌지만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사실상 안보 적성국으로 간주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까지 강행한 만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없어졌다. 한국은 한미연합사 체제를 통해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에서 확보된 일본 측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데 반해 일본은 북중 접경지역 등의 우리 측 휴민트, 인적 정보를 대체할 방법이 거의 없다. 문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일 갈등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일부 후유증도 예상된다. 문정부의 결정은 적폐청산과 그 길을 회고하는 현 정부의 지지층 목소리가 상당히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전통적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의 균열까지 감내한 이런 문정부의 대내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비리 사건 노림수가 북한, 중국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방 일본은 물론 동맹 미국마저도 이런 균형 외교를 탐탁해 할 리 없다는 점에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히 2.28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뒤 줄곧 남측의 냉랭한 북한과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로 빚어진 갈등의 골이 깊은 중국의 지소미아 폐기가 그들의 인식이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지소미아 문제를 잘못 다루면 미국의 레드카드가 나올 수 있다. 미국은 한미일 삼국관계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삼국 협의 틀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하면 큰 위험이 따를 것이다. 무엇을 말하나 한반도에 리스크가 부각되기 전 서울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국제원칙을 준수하면서 이익을 따르는 유연한 기조로 가야 한다. 즉, 미국과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를 강화하고 대화로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중로 양국관계의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둬야 한다. 이 말은 근본적인 책임 소재는 문정부가 북한 어린 외교가 현재 미국이 갖고 있던 원심력이 약해지면서 지금과 같은 주변 국가의 갈등 국면을 자초한 것이고 한반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북한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을 통해 일본, 중국, 러시아의 관계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잘못된 판단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도 냉철하게 미국과 동조해서 북핵 비핵화에 치중해야 한다. 문정부가 주변국을 1대1로 맞상대할 수 없으니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정확히 지키며 명분, 원칙론을 쌓는 한편 한일관계도 과거의 문제 등에 매달려 있기보다 어느 쪽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지에 대해 실용적 창의론으로 접근할 때이다. 지금은 북미가 모두 협상의 동력을 살려가면서 창의적으로 군사적 도발로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낼 수 없으며 협상의 과정이 느리더라도 출발과 끝을 당연히 협상 테이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강의 제1부의 두 번째 핵심 정책 결정자의 정치 사회화 과정을 들여다보자. 필자는 정책 결정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독재자,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사회화 과정에서 간단히 소개하고 정상 간의 협상이나 실무자 간의 협상에서 입장, 포지션과 이해관계, 인트레스를 구분하고 입장을 보지 말고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협상하고 여러 사안을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해서 결말을 내놓기를 기대해본다. 이 강의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었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 지도자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핵 개발과 핵 포기는 마치 전쟁 개시나 종료와 같이 중대한 정치적 결정이므로 정치 지도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의 압박과 안보 공약에 핵 포기 결정을 한 것이다. 듀크라이크 남아공 대통령과 나자르바 가자스탄 대통령의 핵 포기 결정도 여기에 속한다. 만약 이들이 핵을 포기하는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핵무장을 지속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행스럽게 2018년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등 3인의 우연한 조합이 만들어지고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처음으로 남북미 정치 지도자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 목표에 합의했다. 이런 목표를 확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지난 2년간 교훈론을 배경으로 향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어렵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비핵화가 정상들의 결정이 필요한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모처럼 만들어진 남북미 정상들이 합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도널드 존 트럼프.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책 결정자가 3명의 정책 결정자 중 유일한 행위자, 액터이다.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 한반도 운명을 좌지우지할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료의 실무적 판단과 의회의 정치적 견제를 고려는 하지만 한미동맹 및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그의 개인의 개성, 스타일, 욕망 등이 그 어느 때보다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버렸다. 도널드 존 트럼프의 정치 사회화 과정을 보면 그는 미국의 기업인 출신 제45대 대통령으로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를 설립해 전 세계의 호텔과 고급 콘도미니엄 사업을 진행했고 리얼리티 TV 쇼 어프렌티스를 진행한 경력이 있으며
WWE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한 바 있다. 정치적으로는 2015년 7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주자가 됐고 2016년 11월 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의 정치 이념은 이민 문제, 인종 문제 등에서는 극우파에 가깝지만 공화당의 주류 이념에 반대되는 주장도 해서 진보나 보수라기보다는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그간 민주당이었던 트럼프가 공화당에 접수하고 이념도 보수하는 거리가 있자 기존 공화당 정치인 언론 모두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아웃사이더로 불렸다. 2016년 타임지는 그를 양당을 모두 공격하며 규칙을 부셨고 미래의 정치 문화를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올해의 인물에 선정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달리 북한 핵 문제를 다룬 데 있어 폴리티코의 1인 2역 방화범과 소방관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리얼리티 TV쇼 어프렌티스를 진행한 경험을 살려 일막에서 화염과 분노를 위협하며 리틀 로켓맨으로 조롱했던 김정은과 제2막에서 아름다운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된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말 뒤집기가 모든 정치가들의 공통적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변덕 전략은 유별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방국가와 적대국, 연방의원들, 국가안보 참모들까지 자신의 의정을 계속 추측하게 만드는 것이 트럼프 닥트리라고 정의한다. 이 변덕 전략은 드라마에서 장점이 있지만 반복되는 이 전략에는 불신을 초래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국내에선 그의 최우선 타겟인 이민사회를 공포로 움츠러들게 할 것이다. 무엇을 말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에 반하여 포퓰리즘을 편성해서 백악관에 입성하여 미국 제일주의에서 트럼프 가족 제일주의로 2020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낮추면서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단행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패권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 복원에 중점을 두면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경선에 나서고 있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선될지는 미국의 정치 문화 수준이 높은 차원에서 선거 결과는 미정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앞으로 연합군사훈련 등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하던 혈맹의 개념에서 비즈니스 동맹으로 전략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재선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독특한 스타일로 동맹 리스크에 신경을 쓰라는 충고도 귀담아야 한다.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도 비즈니스적 접근법을 사용해서 정보자산과 한미연합훈련도 마치 용병처럼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는 정책 결정자로 북한 비핵화
결정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미국에서 견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6월 30일 비무장지대 DMZ에서 전격적인 드라마 쇼 회동을 가지면서 한동안 냉랭했던 북미 관계에 급속도로 훈계가 돌고 사실상 멈춰섰던 비핵화 협상 역시 새로운 엔진을 켜고 진전되는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김정은과 53분 대화를 나눈 후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주도로 2, 3주 동안 실무팀을 구성, 본격적인 북미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팀은 지난 하노이 수준을 뛰어넘는 실질적 비핵화안을 만들기 위해 곧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됐다. 즉 7월 중 하선 미국 북미 실무 협상이 막이 오르고 연내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8월에도 실무 협상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어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대다수 미국인의 생각은 트럼프 김정은의 열애 쇼는 단지 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이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북한이 7월 25일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로 도발한 것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자신의 외교 성과로 자평해온 트럼프의 인내심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정은의 도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 언론을 통해 김정은은 자기의 친구이며 연일 발사되는 미사일은 작은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변덕 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의 주장은 이율배반적이다. 미국 본토를 향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 하고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고 하는 주장은 한국 주둔한 2만 8천 명과 미국 시민들의 위험 노출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궤변이다. 김정은이 계속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차원에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월 6일 중국 반발과 문정부 청와대에 부인해도 미국의 아시아 지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주둔 미군, 한국과 일본, 다른 지역의 동맹국 방어라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북한이 핵 배기를 할 때까지 문정부는 자기들의 입장보다 국민 이익을 위해 또한 사면초가를 탈피하는 방안으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라고 제언한다. 여기서 필자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장기적인 로드맵과 일관된 정책이라는 안전망이 사라지는 것은 사전 예방해야 하고 그가 만들어낸 위기에 불안해야 하다가 그의 해결 자찬에 박수치는 비정상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김정은은 북한 최고 지도자이자 북한의 국가 원수이다. 정치사회 과정에서 김정은은 200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이 후계자로 정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2009년부터 국가안전보위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치에 참여했고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3대 세습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됐다. 본관은 전주, 김정일과 고용희 사이의 둘째 아들이다. 스위스 유학 중 사용된 가명은 박운이다. 김정일 사후 당과 국가, 군대 최고 용도자로 칭해지고 있다. 김정일은 핵무기를 손에 쥐고 평화의 사도인 양 저팔계 외교를 펼치면서 어떤 무자비한 도발도 저지를 위험한 인물이다. 나의 12강 김정은의 대남 정책 진단에서 저팔계 외교, 목마전술, 김정은의 평화쇼, 김정은의 무력 통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2011년 12월 집권 후 김정은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 2번 결정적 실수를 범했다. 첫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2016년부터 2017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단행한 것이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은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2016년 1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2009년 2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일정 시차를 두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던 것과 달리 김정은은 2013년 3차, 2016년 1월 4차 핵실험까지는 김정일과 시차가 비슷했으나 8개월 후 2016년 9월에 5차, 1년 뒤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을 집중적으로 단행했다. 그리고 장거리는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도 2017년 하반기에 집중했다. 김정은의 당시 생각은 속히 핵미사일 고도화를 해놓고 미국과 담판을 벌이는 집중적 전략 도발을 한 것이다. 결과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안에 중국이 반대할 수 없게 만들어 북한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실수는 2017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제재 중 핵심적 결의 5개의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김정은이 경전 선언, 연락사무소, 안전보장 등 다른 의제는 일절 거론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 제재에만 올인한 결과 그전까지 대북 제재의 효과가 있는지 반신반의했던 미국에 확신을 준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빅딜을 요구했고 김정은이 이를 거부하자 회담은 결렬됐다. 김정은은 뼈아픈 전략적 실책을 한 것이다. 그 후 미국은 빅딜로 입장을 굳혔고 대북 제재는 지속됐다. 그러던 중 트럼프의 변덕 전략이 작동되어 2월 상황이 급반전했다. 김정은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김정일에 걸쳐 대미, 대남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트럼프에게 친서를 먼저 보내며 오사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 후 한국을 방문하는 그를 북한 쪽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을 비무장지대로 불러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그의 재선을 위한 파격 이벤트에 출연해 실질적인
대가를 챙긴 사람은 김정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배려로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톱다운 방식 회담을 했다.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바꿔달라고 했던 본표 장관을 중심으로 2, 3주 안에 실무회담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자기 주장들에 대해서 확고한 쐐기를 박았다.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꾸긴 체면을 많이 했고 트럼프는 재선가드에 죄를 뿌릴 수 있는 협상가들을 확보했다. 다시 말해서 큰 입장의 변화 없이도 스무디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창이 열린 것이다. 제2라운드에서 벌어질 시나리오는 입구에서 중간 단계를 거쳐 최종 출구까지 양 팀에서 교훈론과 원칙론을 거쳐 창의론으로 협상을 금년 하반기까지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 조정위원회를 통해 북미 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부분적 비핵화로 사실상 종결되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왜? 외교는 자존심이 명분이 아니라 힘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다. 정치, 사회, 과정 측면에서 그는 경희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이끌며 박정희 유신체제에 항거하다가 1975년 서대문 구치소에 투역됐고 대학에서 제적당한 경험이 있고 출소 후에는 신체 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로 군에 강제 징집되었다. 특전사를 제대한 후 복학해 다시 학생운동을 이끌며 전두환 군부 독재에 항거하다가 1980년 청량리 구치소에 투옥됐으나 조영식 경희대 총장의 신원보증으로 옥중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석방되었고 1982년 사법연구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수료했으나 학생운동 전력으로 판사 임용이 거부된 경험도 있다. 그 부산에서 노무현사무소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정치적으로는 2003년 참여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을 역임했고 2004년 자리에서 물러나 히말라야 산맥으로 트레킹을 떠났으나 노무현의 탄핵 소추 소식을 접하고 귀국하여 변호인단 간사를 맡았다. 2005년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 민정수석, 정무특보를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그는 2017년 제19대 총선에서 부산 4상구에 출마해 당선되어 선출직 정치를 시작했고 동년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 후보로 출마했으나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2015년 2월 8일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선출되었고 2006년 1월까지 새로 개편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제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시기 상임 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조기 대선이 결정되자 2017년 4월 3일 대권에 재도전하여 41.1%를 득표하여 24%를 득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운동권 출신으로 386 시대가 이끈 촛불혁명으로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넣고 대통령에 오른 사람이다. 문정부의 3대 정책은 친복, 반일, 친노동자 보호로 요약할 수 있고 집권 2년 4개월 동안에 이 정책들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필자가 문정부의 과거사를 모두 해결한 후에야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는 사고 자체, 입장, 포지션과 역사 세계 질서의 정도, 인트레스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과거는 미래의 결과에서 해결되는 교훈론을 상기시킨다. 문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인물은 아마 없을 것이다. 2017년 취임하자마자 남북관계 개선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취임 첫해 베를린으로 달려가 남북 화해를 촉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욕밖에 없었다. 그리고 9회 말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은 태도를 돌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선언했다. 그 남북 정상은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을 오가며 화기애애한 모임을 가졌고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19년 초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한 정상이 결렬되면서 분위기는 다시 급반전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의 수석대변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북한 편에 힘써온 문재인에 대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냉각된 분위기를 돌려보려고 식량 지원에 나섰지만 북한은 고맙다는 말 대신 생색내기, 여론기만이라는 비난을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를 통해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6월 27일 북한의 일개 외무성국장 권정근이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담화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부를 조미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적대 관계의 발생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며 조미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는 남조선 당국자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고 비난했다. 무엇을 말하나 문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북한 외무성의 한 최고 책임자도 아닌 일개 국장이 윗선의 재가를 받고 문정부의 정책을 깔아뭉개고 비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남조선 당국은 재집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문정부의 망신주자고 작심하기 전에는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고 당분간 남북정상회담이 물 건너간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이 7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남한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이 통신은 김정은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한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를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8월초에 강행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 경고는 올해 4월 김정은이 남측을 오지랖 넓은 중재자 비난의 연장선에서 문정부의 역할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문정부는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민족을 앞세운 남북평화 프로세스에만 올인해왔는데 북한이 이렇게 돌아서버리면 국민들에게 뭐라고 변명하고 당장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을 어떻게 치룰지 총선 패배는 불가피하고 그렇게 될 경우 문정부는 사실상 정권 주도권을 이룰 수 있어 김정은의 한마디에 목을 걸고 있는 문정부의 모습이 참으로 딱하다. 그의 외교 정책이 국내 정치와 연계하면서 냉전 체제의 종식 차원에서 친미, 반공, 안보 세력에 대한 거부감 내지 단절 의지가 외교 노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그의 정치 신념에서 불합리하고 잘못된 정책을 선택했다면 과감하게 효과적인 정책으로 바꾸고 온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북한이 한국을 도시하는 것은 잘못하는 일이다. 북한은 한국이 자주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하지 못한다고 비난하지만 북한이 핵을 선뜻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경제, 안보, 외교의 위기 상황을 맞은 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미동맹의 이환으로 보고 속히 원상복귀하고 한일관계도 국제규범에 맞게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근간이고 원칙론에도 타당한 것이다. 이유는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북중로 세력과 한미일이 신냉전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한일 간의 전면제는 자제해온 것이 원칙론과 교훈론이 주는 암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로 한일 간 갈등이 점차 깊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수출규제 경제 보복 협박 카드로 대응했고 한국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8월 24일에 했다. 두 나라의 대결을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과 대응 과정에서 잘잘못을 가리자면 논란은 끝이 없다. 분명한 원칙론에서 두 나라 모두 민주주의 국가 간의 외교 불문율인 정경분리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에 미국이 원하지 않는 지소미아 파기가 된다면 북중로의 전체주의와 자유세계의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균열을 불러일으켜 문정부와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반일을 핑계로 한 반미선언이자 친북선언이며 친중선언으로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는
변덕 전략과 강대국 중심의 현실주의 차원에서 동맹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한국에서 낡은 시대에 사용한 비천한 국민감정으로 반일 불매 운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도 지적한다. 문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을 뒤흔들고 있다. 한쪽에서는 실효성이 없던 협정으로 일본의 태도를 보면 파기해도 관계없다는 주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한미동맹에 큰 타격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자는 한국이 미리 아닌 북중로 대륙 세력으로 다가가려는 의도로 주장한다. 후자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강한 불만을 갖고 미정부 관리입에서 실망스럽다는 표현이 나오고 최종 종료 시점인 11월까지 되돌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문정부의 이러한 국민분열 조장은 사회과 근거의 위반이며 잘못된 정책 결정이다. 왜?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동맹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돌아온 불량배 대응이 필요한데 한국이 공조의 틀을 깨고 나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정부는 지소미아 파기가 한일 간 문제고 미국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 당국자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 삼각정보 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는 시간이 핵심이라고 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문정부는 지소미아 폐기가 일본에 대한 보복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결정이 미국과의 동맹 협력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억지 주장이라는 점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서울로 떨어진다는 정도를 한국이 가진 정보로 파악한다면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는 청와대인지 설의 마을이 떨어질지를 가늠하는 정보의 질 차이가 있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문정부는 지소미아가 없다고 해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된다는 논리와 같다. 결코 크고 작은 피해는 막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분석한 3명의 정책 결정자를 정치사회 과정을 사회과 근거에 적용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이기주의적 생각은 외교안보 정책의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주고받기 식으로 김정은과 딜을 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동맹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높은 방위비 분담 금액 요구와 같은 기여를 강요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문 대통령 주변에는 자주파가 외교정책에 실책을 하고 있다. 문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면 안보와 외교의 역사적 과정을 연구하며 국제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기에 처한 한국을 구해야 한다. 이 말은 문 대통령의 코드에 맞는 자주파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가를 사용하라는 뜻이다. 김정은은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는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고 세계 무대에 등장하면서
동시에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일당 독재 정권의 젊은 독재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에 대미 대남 전문가를 잘 활용하면서 변덕 전략가인 트럼프 대통령과 핵미사일 폐기 시 정확하고 확실하게 받아줄 수 있는 체제 보장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년간 제1라운드와 앞으로 있을 제2라운드는 북한 비핵화의 협상의 판이 유지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무게중심이 이른바 자주파 노선으로서는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다. 그의 북한과의 관계 증진 기조하에 한미관계 및 대북공조에 악영향을 미쳤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워싱턴의 불신을 키웠고 방위비 분담 협상도 1년 단위로 협상을 수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상승 압력에 노출시켰다. 그의 남북관계 우선주의는 한일 안보협력의 장애가 됐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은 이제 한국 단독으로 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다가왔지만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 문정부는 북한의 거부감을 살피는 듯 한미일 안보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문정부는 핵을 보유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고려하면 한미동맹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미국의 강력한 외교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미는 불필요한 불협화음에 빚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게 단일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과학의 근거에 따라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지도자 내지 정책 결정자는 없고 자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이용하면서 역반사 작용에 휩싸이고 협상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으로 보여 딱한 생각이 들고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충고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귀담아 듣고 실체 옮기라고 제언한다. 9월 3일 출간된 짐 매티스 and Being West, Call Sign Chaos, Call Sign 혼돈, 리드하는 법을 배우라는 책에서 동맹이 있는 국가는 번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쇠퇴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원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